네, 제목을 보시면 이제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정했는데요. 어, 이제 부모의 어떤 철학이 얼마나 입양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제목으로 원초적 동력과 원초적 상처를 이제 중요한 핵심 주제로 삼았고요. 제가 이제 분석할 책은 입양인의 속마음, 그 미국의 셰리 엘드리치라는 그 작가가 쓴 책인데, 저희 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느냐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입양에 관한 책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걸 하냐.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그 책은 나쁘고 내가 쓴 책은 좋다. 이런 게 이제 주제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비웃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 책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이 책이 좋은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입양 부모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대중심리학이 막 폭발했을 무렵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그 심리학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어떤 공감이나 아동의 마음을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거를 입양하고 잘 접목을 해서 이제 공감이나 경청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묘사를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점 플러스 위험한 내용이 너무 많이 그 사이에 갈피갈피 끼어 있어가지고 아예 차라리 그냥 이 책이 문제점이 그 원초적 상처라는 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내용으로 점철돼 있으면 이제 비판하기가 상당히 쉽죠. 근데 이 책은 그런 심리학에서의 좋은 점을 많이 가져다 쓰면서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이 책의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40년대에 입양된 본인이 입양인이죠. 그래서 9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이 이제 지난 시기에 쓰인 저서인데 뭐 20년 전 책이라도 미국과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게 뭐 시대적인 그 간격 때문에 차이 때문에 이 책이 뭐 잘못됐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하여튼 그 시점에 미국의 어떤 입양 문화라는 것을 한번 봤을 때 그 이전에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그 이제 뭐 근본을 알 수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 99년도 이 책이 나올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비공개 입양으로 상처받은 성인 입양인을 기준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 비공개 입양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잠시 좀 착각을 했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비공개 입양으로 상처받았다면 문득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입양 사실을 아예 아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했다가 우연히 또는 성인이 돼서 알게 된 그런 입양인을 기초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의 그 비공개 입양은 우리나라에서 요새 뭐 입양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반공개 입양, 뭐 조금 공개 입양, 뭐 공개 입양하다 말다 입양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반공개 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도 저는 뭐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비공개 입양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아예 우리처럼 처음부터 입양 사실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비밀로 하는 비밀 입양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입양 사실은 아이한테 오픈을 하고 극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오픈하되 주변에 그걸 다 알리지 않는 그거를 이 책에서 비공개 입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소수의 인원만 알지 그거를 다른 데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양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양 사실에 대해서 폐쇄적인 관점이 미국 사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완전 비밀 입양이라면 아이가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 될 때까지 또는 뭐 평생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는 비공개 입양은 아이도 알고 부모도 알고 다 알지만 세상에는 오픈하지 않는 게 좋아. 이게 이제 근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의 키워드를 한번 보면 입양에 대해서 아주 신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상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고유한 상실이라는 느낌을 주죠. 이혼이나 사별의 상실과도 다른 특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혼, 뭐 사별 이런 거를 인간의 스트레스 지수 중에 가장 높은 걸로 보통 보잖아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배우자와의 사별을 가장 최고도의 스트레스 지수로 보고 이제 동양권에서는 뭐 자녀 사별 같은 경우를 그 수위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특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그거보다 더 공포스럽다라는 느낌을 확확 줍니다. 왜냐하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상실이. 어, 상실은 상실인데 정확히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너무도 특별한 상실이기 때문에 병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와, 이거 입양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덜컥덜컥 겁을 먹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단어들이 굉장히 이제 극단적이죠. 최초라는 말, 비극적이라는 말, 뭐 거의 이건 그리스 비극의 재앙에 해당된다는 느낌이 이제 확확 듭니다. 그래서 내재화된 기억은 뿌리 깊은 감정 기복과 우울감을 초래하여 아기의 안정된 세상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뿌리 깊다, 최초 또는 비극적, 파괴, 뭐 감정 기복, 우울감 이 한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잘 보면 너무 처절합니다. 그래서 뭐 이 아기는 그야말로 이제 안정된 세상이 다 파괴되고 온 그 바닥이 흔들리는 거에서 겨우겨우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이제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내용이죠. 평생에 걸쳐야 한다라는 그 애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원시적 형태의 두려움인 불안은 이후 삶에서 파도처럼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스러운 거는 그거죠. 이 어떻게 보면 환자로 볼 수 있는데 입양 대상 아동이 평생에 걸쳐서 이 아이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웰다잉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별과 죽음에 대한 애도를 공부를 이제 나름대로 했었죠. 근데 그 애도를 말할 때 이런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때 충분히 애도하지 않으면 그 슬픔과 상실감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 되풀이되고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고 공감하고 펼쳐놔야 된다. 햇볕에 드러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사별 애도 이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론을 도입해서 만약에 입양해서 이제 생부모 원가정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애도 이론에 따라서 평생에 걸쳐서 내지는 아주 충분한 그 공감과 애도가 있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토록 그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별 애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린아이의 애도 부분을 다른 파트로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이제 공부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의 애도와 어린 아이의 애도는 상당히 그 성격과 양태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처럼 애도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아이는 굉장히 밝게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실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서 할 때 이런 책의 이론처럼 계속 끄집어내서 그 슬픔을 드러내고 다시 또 말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만 아이가 먼저 물어올 때, 또 아이가 조금씩 힌트처럼 던질 때 그 말에 어떤 해답을 어른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죠. 근데 그걸 계속 이 아이가 분명히 굉장히 원초적인 상실이 있어.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뭐, 아빠나 엄마를 사별을 했다. 그러면 그걸 어른들은 막 감추고 뭐 아빠가 외국 갔어. 또는 아빠가 뭐 잠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이는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뭐 원시적 형태의 불안이 파도처럼 되돌아온다. 이 부분은 애도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사별과 다르게 애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아이한테 그거를 자꾸 파헤쳐서 한다는 것은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그 위험성을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책을 가지고 와서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일단은,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들 속에 비과학적이고 비관적인 내용들이 갈피갈피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초적 상처라는 책, 문제적 책이죠. 그 책에서 가져온 얘기들이 그 사이사이에 많이 끼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 입양, 미국의 비공개 입양은 상당히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한테는 오픈하고 하되 다른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중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죠. 입양은 괜찮은 거야? 아니야. 오픈해야 돼? 아니야. 이거를 계속 아이는 혼란 속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하는 그 뭐 상담이나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지름길을 두고 저렇게 가시밭길을 자초해서 가고 있나? 물론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이 온다면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런데 너무나 낭비적인 그런 에너지 소모와 낭비와 고통 속에서 계속 도돌이표 그러니까 가시밭길을 지나서 어떤 건강한 성장의 삶까지 도착을 하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쳇바퀴 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저는 그걸 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단어들이 제가 아까 그리스 비극을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리스 비극은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상당히 철학적인 어떤 생각이라도 하게 하는데 이건 너무 신파주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모와 의미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니까 걸음마를 가 시작한 아기가 교통사고로 눈앞에서 부모가 죽은 것과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입양 상황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제 치명적인 그 부모를 사고로 잃은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는 저번에 김규민 선생님이 연장아 입양에 강의하셨을 때 따님의 얘기를 할 때 생모에게서 4살 때까지인가 크다가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생모와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그리고 생모가 너무나 키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이를 보냈고 그 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과정이었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리 아이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준비 과정이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모에게서 잘 양육이 되고 애착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형성된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딱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주변에서 입양 과정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고 그랬을 때 이런 묘사가 좀 비교적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입양은 아직까지는 영유아기 입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물론 앞으로는 이제 그 김규민 선생님이 쓰라 입양할 때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생부모에 대한 기억을 분명히 갖고 있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됐다가 갑자기 옮겨진다. 이런 케이스보다는 진짜 방임되거나 학대받거나 이렇게 하다가, 옮겨지는 경우, 입양이 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식의 묘사가 과연 그 아이들에게 학대와 방임 속에 있던 아이들에게 다 100% 들어맞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생부모에 대한 기억이 아주 명확하고 그다음에 애착이 잘 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입양되고 나서 상황 종료가 없고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부모에게 호소하고 그런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죠. 내재화가 되고 원시적인 두려움, 불안, 되돌아옴, 뿌리 깊은 감정 기복, 우울감, 비극적 상실, 신체화된 기억, 안정된 세상을 파괴. 이쯤 되면 이거는 드라마 중에서도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전부 다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어린 아이의 가장 그 복지에 걸맞는 그 입양 배치를 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네, 불가역적이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건강하게 성장한 그런 입양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책의 위험성으로 또 이제 세 번째 거를 보면 여기 나온 표현 중에서 엄마라는 표현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낳아주신 엄마가 그리울 거야. 우리도 네가 낳아주신 엄마가 없어서 슬프단다. 이제 생모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잘 된 뭐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딱 상정을 한다고 해봅시다. 저번에 김규민 선생님의 아기처럼 그랬을 때 이런 표현, 낳아주신 엄마가 그리울 거야. 낳아주신 엄마가 엄마를 잃어서 슬프단다. 이런 말이 비교적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얘가 그리울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낳아주신 엄마를 잃어서라는 표현은 좋지 않아요. 실제로 엄마와 분리됐다고 해도 네가 생모와 살 수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낳아주신 엄마를 잃어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거지만 이 엄마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생모라는 말을 쓰라고 하시는데 생모라는 말이 더 좋다고 하는데 생모라는 말도 엄마 아니냐. 낳아준 엄마의 표현을 단지 한자어로 생모라고 바꿨을 뿐인데 왜 낳아주신 엄마 대신에 생모라는 말을 더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자말 똑같잖아요. 낳은 엄마.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 그냥 그 입말로 하느냐 아니면 생모라는 한자어로 하느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아이에게 다가오는 그 정서적인 그 무게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엄마라는 말은 아이의 입말이고 얘의 생존에 있어서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으로 하는 단어이고 생존에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그 존재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구어체로 부를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생모라는 단어는 호칭으로 쓰지 않아요. 자기 엄마한테 생모라고 부르지 않고 뭐 만났더라도 생모라는 단어는 호칭이 아니죠. 지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라는 단어는 주로 호칭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계속 쓰면서 아이와 생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이는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직관이죠. 이 아이의 생존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데 그런 엄마라는 존재가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를 찾아야 되죠, 얘는. 자기 생명하고 관계되는 어떤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정말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양 부모 스토리 중에서 그 낳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애가 철철 울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얼싸안고 같이 엄마가 울어주고 그게 이제 공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동정심이거나 아니면 아이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어떤 잘못된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입양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그 입양 부모의 어떤 반응을 민감하게 캐치해요. 아이들은 천재적이라는 말이 이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판단하는 것보다 그 부모의 표정,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모가 보고 싶다고 막 울 때, 엄마가 같이 울어주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좋은 그 어떤 빌미가 되는 거죠. 내가 힘들 때 이 얘기를 하고 하면 엄마는 무조건 오케이야. 그리고 이제 아이가 딜을 합니다. 부모하고. 뭔가 떼쓰고 싶을 때 이 얘기를 이제 꺼낼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요. 4~5살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부모하고 감정적으로 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예민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생모에 대한 얘기를 어떤 무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셔야 되는데 저희 건모에도 한동안 그런 얘기로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됐던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생모에 대한 그 궁금증, 그다음에 아이의 슬픔 그런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이제 저희 건모에 올린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절대로 부모가
부정하거나 또는 외면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100%, 200%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100%, 200% 받아주는데 점점 그 가정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봤어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계속 뭐 올라오는 글의 내용이 똑같아요. 아이는 그 상태 그대로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 올라오는 내용은 계속 힘든 게 똑같아요. 그럼 그건 뭘까? 어, 부모가 아이를 너무 뒤쫓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주도권이 아이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부모는 적당한 경계를 만들어주면서 안전하게 아이를 이끌어주고 주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이에게 선택권이나 주도권을 주는 걸 마치 합리적인 어떤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어떤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안전한 울타리를 하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한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는 그 주도권을 쥐게 되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안전하지 않고 누군가 어른이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주도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걸 끊임없이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모가 안전한 부모인가? 나를 리드할 수 있나? 나를 보호할 수 있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확한 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낳아주셨다는 말은 낳아서 누구한테 줬다라는 느낌을 줘요. 이 언어 그 자체가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서 줬어라고 묻는 애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낳아줬다는 말을 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낳은 분, 낳은 여자분 또는 생모 이런 식으로 조금 완곡한 표현을 아이들한테 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의 위험성 이제 네 번째로 가보면 절대적인 뭐 결코 이런 극단적인 메시지들이 들어가요. 네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또 뭐 우리끼리만 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아주 무겁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가득하죠. 비밀이나 사생활, 강한 부정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는 그야말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게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구의 경우에는 뭐 그 사람들 가족 내에 이런 개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정 일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오지랖을 부리고 막 궁금해하고 얘는 누구랑 닮았고 왜 엄마랑 안 닮았으며 뭐 어떻게 된 거냐 진짜 막 굉장히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저도 봤거든요.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 데리고 나가면 얘가 누구 닮았지? 저 한번 쳐다보고 애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누구 닮았니? 애한테 물으니까 애가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자기를 보고 누구를 닮았냐고 묻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 된다라는 물음표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마트에 애를 데리고 갔을 때 그 마트 계산원이 저희 아이를 보고 어머 너는 누구 닮았니? 엄마 한번 힐끗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이제 좀 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랑 이제 3대가 같이 간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 우리 아들, 셋이 갔더니 그 계산원의 표정이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라는 듯이, 너 할머니 닮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집단 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핏줄의 어떤 그 닮음, 이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아이가 엄마랑 안 닮았어? 이거 도대체 이 이상한 일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돼? 하다가 이제 할머니까지 같이 오니까 그 사람 표정이 너무 밝아지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양 가족 속에서는 이런 닮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특히나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을 텐데, 이상하게도 점점 커가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집의 외모가 좀 평준화되고 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예뻤고 엄마는 너무 평범한 얼굴인데 우리 아들이 커가면서 점점 평범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평준화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 가면 너무 닮았다는 말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조금 싫어해요. 엄마랑 내가 뭐 닮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격은 똑같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는 혈연과 어떤 그 혈연 간의 끈끈한 그거를 강조하는 문화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이게 집중적으로 들어가죠. 처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수업을 많이 해요. 뭐 이제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태몽이 뭐냐.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너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을 자기 소개 시간에 가져와 봐. 뭐 이런 이런 경우도 좀 황당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가족을 소개하고 가계도를 그리고 뭐 이제 임신 출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생겼어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책의 내용처럼 굳이 학교에 알릴 필요 없어. 뭐 아주 필요한 경우만 의료진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알릴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걸 입양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만났을 때 대화 중에서도 아이를 뭐 낳고 산후조리하고 뭐 언제 몇 살 때 낳았고 등등 이런 얘기들이 빠지질 않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 입장에서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아이는 부모는 그렇다 치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린 나이에 그거를 본인은 알고 있는데 학교에는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럴 때 그러면 거짓말 세트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아주 정교하게 그걸 아이 보고 연기를 하라고 한다는 거는 너무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예 공개해서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온갖 피드백들이 있겠죠. 그런 사회적인 피드백에서 오는 고통보다 이 아이가 이거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의 무게를 아이한테 넘겨준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성을 이제 다섯 번째로 얘기할 때, 이혼 가정 아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를 소개하지 않는 것처럼 입양된 아이라고 의무를 밝히지 말라. 이거는 뭐 누가 처음 만나서 저희는 이혼 가정이에요라고 인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이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무슨 큰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밝힐 수 있죠. 그리고 굳이 거짓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입양된 아이도 똑같은 입양 사실도 똑같은 거예요. 뭐 굳이 처음 만남에 저희 입양했어요. 이거 뭐 우스운 얘기인데 이제 필요시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때 내가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이제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이가 옆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모의 태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이가 옆에 없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어디 벤치 같은 데서 왜 둘째 안 낳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얘는 사실 입양됐고요. 저는 독신자 입양이고 나이가 많아서 애를 더 못 낳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습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의 바르게 그거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은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연이 좀 깁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아차 하는 듯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 예 이렇게 나왔거든요. 더 이상 그 무례한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뭔가 사연이 많은 사람일까? 또 내지는 얘기하기 싫어하는구나. 뭐 그 정도로 가볍게 사연이 깁니다 하니까 뭐 그 뒤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기 싫으면 그렇게 그냥 예의를 갖춘 그런 말하기 싫다라는 그 의사 표현을 여러분들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애가 옆에 있을 때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가 옆에 있을 때는 부모가 그런 질문이 훅 들어왔을 때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는 태도나 표정이나 감정을 느껴요. 당황하거나 또는 어떡하지? 막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면 아이는 이제 느낍니다. 입양 사실이 뭔가 되게 무겁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구나라는 감정이 아이한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내 감정의 준비죠. 그렇게 이제 무례한 질문이나 그런 것이 이제 확확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내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언어 표현들을 연습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모의 시선, 철학,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많은 준비를 하고 내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사적인 경계선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고, 특별한 과제가 아니면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부모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입양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 건지 네가 직접 정하렴. 이거는 사춘기 이후의 아이에게 할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거는 부모가 주도권을 아이한테 넘기겠다는 방임이에요. 그리고 네 허락 없이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마찬가지예요. 이건 중학교 이상, 사춘기 이상 아이들한테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엄마가 낳은 아이보다 네가 못하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엄마가 낳은 아이보다 네가 못하다는 말을 애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속에 또는 사회의 시선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깔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이거 너무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양 얘기는 우리끼리만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걸 7살짜리 이제 이 책을 읽고 어떤 엄마가 7살짜리 아들한테 이제 그래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붙잡아 놓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이 입양 얘기는 아름다운 비밀이야. 그래서 엄마랑 우리 집에 가족하고만 얘기를 하는 게 좋아. 어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건 아름다운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엄마가 했어요. 그 다음날 아들은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저게 입양됐는데요. 이거 아름다운 비밀이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고 아이는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이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비밀이라는 어떤 의미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끼리만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이게 맞지도 않는 얘기일 뿐더러 굳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관점을 계속 아이한테 이제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개 입양 역사를 우리는 되게 특히 전문가들, 이제 교수님이나 입양 상담 전문가들의 어떤 여러 과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 선진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배워온 그 입양 이론이 너무 본인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별로 거기에 대해서 사색을 하거나 통찰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마치 구구단의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이 그냥 철칙이다라는 식으로 대중에게 그대로 선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게 그냥 그대로 나의 어떤 신조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한국의 입양 문화와 서구의 입양 문화가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공개 입양 운동이 자연스럽게 어떤 이제 미혼모의 인권이나 편견 이런 것이 사라지고 인권이 강조되고 그 핏줄에 대한 핏줄 집착이 없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공개 입양 운동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온 게 아니라 어떤 확실한 계기가 있었잖아요. 2000년도, 그러니까 1999년도에 엠팩이 설립이 되면서 걸출한 어떤 입양 부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우리의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 주축이 되셨던 분들이 그 공개 입양 운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공개 입양의 역사는 서구하고 아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내용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초기의 그 공개 입양 운동, 미국에서의 공개 입양 운동이 그런 대중 심리학자와 입양 전문가, 상담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이끌었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개 입양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의 어떤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이제 보수적인 그 근본주의 그 종교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모의 역할은 청직이다라고 기독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를 밑에 깔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개 입양 운동이
굉장히 건강하게 출발했고 강력하게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어떤 생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입양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창조주가 나에게 맡긴 귀중한 생명이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공개 입양 운동에 그 건강한 탄탄한 역사가 있어요. 종교를 갖든 갖지 않든 그 철학이 있거든요. 저는 종교를 뭐 비판하고 이런 분들도 거기서 좋은 점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과 우리의 관계와 그다음에 아이와 부모의 관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생명의 평등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종교, 뛰어난 어떤 고등 종교의 힘을 가져온다든지 철학의 그 힘을 빌려온다든지 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을 우리는 입으로는 뭐 존중한다, 뭐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근데 이제 그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생명의 평등성을 정말 100% 신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해서 입양을 꺼려하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을 평등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도적으로 장애 아동을 키우기 힘든 현실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거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나은 아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생명이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의 그 복음주의 그 종교 쪽에서는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기쁨으로 정말 받아들이죠.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그 철학을 좀 우리가 대중적으로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 가족에게 탄탄한 자조 그룹이 이미 있어요. 입양 상담가에게 뛰어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지 않고 계속 허겁지겁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모든 부모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입양계가 퇴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입양 전문가들이 이제 본인들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입양 전문 서적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교육하고 그걸 아주 그 좋은 책으로 믿고 신뢰하는 분들. 그래서 권모에도 지금 이 책을 추천하는 내용이 아직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기반해서 입양상담 산업이 약진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은 제가 오늘 얘기할 그 로고테라피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한 어떤 좋은 점과 그러니까 뛰어난 점과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나 어떤 대중심리학적의 어떤 부분이나 거기에 근거한 정신분석에 어떤 기반한 그런 것들 이것이 주류가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럼 왜 다른 어떤 현대적인 그 심리치유법은 왜 잘 안 들어오는가? 그걸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산업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도권의 부분, 학계와 전문가들의 갖고 있는 지금 자기의 그 발판을 지켜야 되는 그런 치밀한 싸움이 있다라고 보고 우리나라 학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들이 과연 양심을 지키고 있는가? 뭐 교수나 박사가 되려면 투자한 에너지와 돈과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과연 이렇게 주류 학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한번 드려와 보겠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 진정한 그 철학이나 그런 공부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상실의 경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입양인이 있는 반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또는 뭐 언젠간 그래도 터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쭉 살아가는 주기 동안 별 문제 없이 나는 뭐 생부모에 대해서 크게 뭐 관심 갖지 않는다. 뭐 한번 만나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궁금증 해소 차원이고 굳이 안 만나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제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주로 다룬다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쿨한 사람들이 있지에 대한 의문은 이 책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대상이 아닌 거죠. 이 책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다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쿨한 건가? 설명이 불가능한 건가?
저자는 이유를 말하지 못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이제 이 책에도 간접적인 이유는 나와 있죠. 아이들은 엄마의 언어 속에서 몸짓 언어를 파악하는데 전문가이고 거짓말을 알아채는데 천재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중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입으로는 너 입양된 거는 뭐 정말 소중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계속해서 부모가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입양은 뭐 핑계는 있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막 상처를 주고 하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그런 사회적인 피드백에 자기 본인도 굴복하거나 최소한 동조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그래서 부모의 이중 메시지가 주는 위험성은 부모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남의 철학을 빌려와서 말할 때 아이는 길을 잃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의 철학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 부분이 이제 로고테라피하고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나 이제 전문가한테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한 템포 쉬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낙인 효과라는 게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 아이에게 어떤 렌즈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느냐, 어떤 네이밍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100%가 다 우울증 환자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입양아 또는 입양인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이의 고유한 개성이나 어떤 그 다른 삶은 지워지고 그냥 입양인으로서 100%그 아이가 그냥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만 한정이 됐을 때 계속해서 거기에 맴도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이 책은 입양의 문제를 굉장히 과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부모의 철학과 시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하게 동감을 하는 그런 반응, 그 다음에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하면서 이끌어주는 공감과 그 다음에 동정 내지는 동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를 얼싸안고 우는 거는 저는 동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정 내지는 동감. 그래서 애도가 적절하면 치유가 오겠지만 애도에 몰입하면 그 자체가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요새 트라우마에 관련된 트라우마 치유에 관련돼서 조금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자신도 자녀 사별과 뒤이어서 이혼과 그다음에 독신자 입양을 겪었는데 그거에 대한 애도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저희 아이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과도하게 날이 서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이의 몸이 어떻게 힘든 상황이 조금이라도 온다? 아니면 뭐가 조금 뭐 문제가 보인다 하면은 이 머릿속에서 막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빨간불이 막 켜지면서 무슨 경광등이 켜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멈칫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 거죠. 저의 모습을. 애가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애도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 치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계속 충분히 애도하고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눈물 흘리고 다시 그 사별의 상실을 다시 꺼내서 이제 회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반갑게도 현대의 그 트라우마 치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여기서 이제 자세히 뭐 트라우마 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과거의 그런 기억 속에 들어가서 애도하거나 다시 끄집어내거나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신체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게끔 단기적으로 정신분석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심지어 뭐 10년이 걸린다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적적으로
그런 아픔을 벗어나는 것을 봐서 사람들이 그 기법을 이제 창시한 분한테 이거 무슨 뭐 주술적인 걸 썼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랫동안 우울과 그 슬픔과 그런 거에 억눌려 있던 사람이 그 풀려나는 걸 보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과거의 어떤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깊은 분석을 하고 애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심리 치유는 이렇게 좀 정직하게 실용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너무나 소모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애도와 상실과 그 타령을 계속하고 있는 그게 이제 이미 구시대적인 거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상실감, 이런 거보다는 부모인 나의 시선에 철학을 맞춰보자. 그래서 이제 언어부터 들어가 보면, 먼저 나는 입양 부모이고, 제 아이는 입양 아이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는 입양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만 똑 떼서 입양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낳아준 엄마, 요 표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낳은 분 또는 생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호칭보다는 지칭으로 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키울 환경이 안 됐어. 키울 상황이 안 됐어. 이 말은, 뭐, 가난해서 또는 어려워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입양 부모도 키울 환경이 갑자기 안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뭐 파산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를 다른 데로 보낼 거라는 암시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부모가 너를 입양 보낸 것은 키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라도 키울 준비가 안 됐을 때 생명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중립적이라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난함이나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이제 입양 삼자, 뭐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입양 삼자라는 말이 굉장히 그 유행어가 돼 있어요. 삼자는 입양인, 생모, 입양부 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꼭지점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위탁모가 입양 삼자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강은정 선생님이 저번에 강의해 주셨지만 위탁모가 생모의 역할을 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양 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위탁모가 두 명이 되면 입양 오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자라고 딱 해서 생모와 입양 부모가 똑같은 무게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양 삼자라는 말을 그냥 서구에서 쓰니까 그걸 앵무새처럼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거를 좀 한번 비판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평생에 걸친 입양의 트라우마, 슬픔의 아이로 얘를 딱 규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권모에도 계속 올라와요. 입양 공개와 비공개의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데 아이의 성향에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공개 범위를 아이가 정하라. 이거 주도권을 부모가 넘겨주겠다는 얘기고 아이 성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입양 공개와 비공개는. 뭐냐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잖아요. 아이와 부모가 건강한 가족을 이루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지름길로 가느냐 꽃길로 가느냐 아니면 가시밭길로 가느냐 그냥 그 선택인 거예요. 좋은 길을 두고 가시밭길을 굳이 가겠다면 그것도 그분의 선택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로 가는 게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편견으로부터 애를 보호한다. 그게 더 꽃길이다 생각하면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료와 어떤 통계 자료와 경험담과 축적된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그 비공개로 가는 것이 너무나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거를 처음에 볼 때는 꽃길인 줄 알았으나 그렇다라는 거를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비판을 할 때 이제 입양 전문가들이 그렇게 비판해요. 우리 입양 부모들 중에 당신들은 입양 낭만주의자다. 왜냐하면 상실과 애도와 슬픔, 입양의 부정적인 면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뭐 입양은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만 하니까 당신들은 입양 낭만주의자라고 저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양 낭만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떤 그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고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현실을 직시하죠. 근데 이제 그걸 풀어가는 방법이 과연 그렇게 상실과 애도를 계속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하고 편한 길이 있다면 그걸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제가 조금 빨리 하자면, 제가 이제 입양 수업을 저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그 사진인데요. 이때 제가 아이고, 어떻게 이제 내용을 끌어갔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혜민이가 오기 전에 우리 가족은 입양 가족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애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입양 가족이 아니었어요. 혜민이가 와서 입양 가족이 된 거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오기 전부터 나는 입양 가족이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궁금하죠. 왜 그러냐면 나의 할머니가, 즉 혜민이의 증조 할머니가 입양된 분이었거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스스로 본인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고 데려와서 키웠다라는 말을 본인이 좀 독특한 캐릭터였는데 그 시절에도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가 오기 전부터 나는 입양 가족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이제 그래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니네들 중에 입양된 친구가 우리 혜민이 말고 있니?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너희 부모님 중에 입양된 분이 있어? 물어보니까 없는 것 같대요. 자 그러면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입양된 분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대로 올라갈수록 입양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어때? 입양 가족이야?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는 다 입양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설득이 딱 된 거죠, 그 순간. 부모님은 입양이 안 된 거 맞는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고, 그 위로 올라가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입양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100%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그냥, 쉽게 동의를 했는데, 이제 이걸 어른인 우리가 스스로 납득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한국의 근현대사가 뭐 그 이전으로 올라가도 당연히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헤어지고 이산가족 뭐 가족 찾기 막 옛날부터 얼마나 많았어요. 이거는 부모 잃은 아이나 아이 잃은 부모는 흔한 케이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인구의 10%가 다 소실됐다 그러고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로 국제전쟁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와 이산가족이 생긴 건데, 그 당시에 입양은 아주 흔한 일이고, 그렇게 본다면, 굳이 핏줄을 따진다면, 우리 피 속에는 입양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내가 없다라는 것까지 내가 충분히 납득을 해야 내 아이를 입양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이 서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수많은 입양 편견이 있죠. 우리가 한국 사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집단 의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처음으로 그 입양 캠프, 이제 입양하기 전에 예비 부모로서 입양 캠프에 갔는데 처음으로 그 수많은 입양된 아동들을 그 캠프에서 보면서 딱 제가 인지하지 못하게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집요하게 그 생부모의 얼굴을 찾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양 편견에 1%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자꾸 인지를 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하루아침에 내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걸 하나하나씩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보고, 꺼내서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태어나든 모든 생명은 100% 평등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진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입양하는 아기가 성폭행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라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거를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쉽지 않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의 경로니까 나는 그냥 생명이 온 경로는 상관없어. 이 아이의 생명 자체가 오롯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의 일화가 생각나요. 제가 성당에 한동안 다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신부님이 강론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수녀님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그 수녀가 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쓰고 막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녀의 길에 들어왔고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녀로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쟁이 나면서 이 수녀가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수녀의 일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이 수녀님은 그 태어난 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평화라고 이름을 지었고 기꺼이 수녀직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이제 어떤 종교나 철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아이의 생명을 오롯이 그 자체로 귀중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폭행이나 범죄에 의해서 태어난 생명이라도 이 생명은 창조주가 신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명 자체로 오롯이 그 귀한 생명이 되는 건데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계속 생부의 얼굴을, 생모의 얼굴을 또는 뭐 그 어떤 범죄와 관련된 그 이벤트를, 사건을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떤 정답은 없겠지만 그걸 끊임없이 그 질문을 저도 지금 갖고 있어요. 내 아이가 태어난 경로, 보육원에서 이러이러한 경로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100%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건 항상 우리 감안하고 있잖아요. 그 생모의 진술이 뭐 어떻게 그 진실이 우리는 그냥 믿을 뿐이죠. 희망사항이죠. 근데 몰라요. 그 경로는 그냥 그의 말에 진술에 의존할 뿐이지. 그래서 이 아이의 그 근원은 그야말로 미지수인 것이 맞다고 보고 그 근원 속에는 어떤 경우의 수라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뭐 불륜에 의한 생명, 폭행에 의한 범죄에 의한 생명 어떤 거든 간에 그거를 일단 밀쳐놓고 이 아이만 오롯이 볼 수 있는가 그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총무님? 원래 10시 반까지인데 더 하셔도 됩니다. 네, 10시 반 정도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뿌리는 물타기 철학이라고, 제가 물타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계속 그 우리나라가 혈연과 핏줄과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물타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입양인이야. 당신들이 아무리 구분하고 분리하고 입양인과 일반인을 분리하고 쟤네들은 근본을 알 수 없고 우리는 근본을 뭐 알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 근본이 없어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본이 있다고 생각하죠. 특히나 족보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집일수록 의심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은 그 조선 말기에 이제 혼란기에 진짜 그 뭐죠? 양반과 상민이 있는데 그 상민 중에서 그 족보, 돈 많이 벌어서 족보를 사는 사람이 화려한 족보를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족보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우리는 입양인이다라는 걸 내가 뼛속 깊이 갖고 있다면 내 아이를 분리해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물타기 철학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줄기는 마음의 적정 기술이라고 했는데, 적정 기술이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진짜 굉장히 막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신박한 뭐 이론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혜신이라는 누구죠?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는 언어 속에서 수많은 폭력을 가하는데 충조 평판을 한다는 거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런 거를 내려놓고 아이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적정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적정 기술의 가장 큰 예가 아프리카에서 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물을 길어오느라고 먼 데서 물을 길어가지고 물통이 또 다 약하니까 줄줄 다 새요. 그러니까 또 가고 하느라 학교를 못 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튼튼한 그 물통을 만들었는데 타이어 모양으로 된 둥근 물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채우면 그걸 아이들이 굴리면서 가면 편하게 많은 물을 옮겨올 수 있는 걸 보고 그런 거를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지도 않지만
그 현장에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적정 기술이 뭐냐면 아이의 마음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오원홍 박사께서 첫 1교시에 강의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이 마음속으로 깊이 심해의 잠수부가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첫 시간에 이미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적정 기술을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허겁지겁 전문가를 찾아가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꽃이 이제 언어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언어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입양 부모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입양 가족으로 말하기. 그다음에 생모라는 표현을 더 쓰면 좋겠다라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언어 표현에서의 초점이 되는 것들을 한번 예, 아이고, 네, 보자는 거고요. 이제 로고테라피 내용이 들어가는데, 로고스는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하는 거죠. 이게, 그 오스트리아의 빈에 정신의학파가 그 3개 학파가 있다고 하잖아요. 프로이트가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그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이렇게 세 개의 학파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로고테라피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란 분은 유명하잖아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 이론을 얘기하셨고, 그 나치의 수용소 들어가기 전부터 이분이 정신의학자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결된 게 수용소에서 목숨이 진짜 뭐 아주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분이 그걸 계속 그 정리를 하고 완성을 하고 그게 경험하고 결합되면서 놀라운 이론으로 이게 정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인간은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원초적인 동력이다.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원초적인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를 원초적 상처가 아니라 원초적 동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인간은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른 부산물이 아니고 힘겨웠던 과거의 희생자도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상실감에 공감하되 공감에 지나치게 머물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되 지나치게 머물지 않는다라는 그 균형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입양 낭만주의에 머물러서 막 그냥 찬양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다른 철학,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죠. 97년도에 사망하셨으니까 하여튼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마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들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여기 소개를 했고, 좀 더 이분의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제가 앞에서 너무 시간을 끌어가지고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는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은 어떤 영이라는 것, 스피리트라는 것이 있다. 그럼 이걸 이제 잘못 종교적인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심리학파는 뭔가 좀 뭐 약간 종교성을 띈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전혀 아니고 이 실험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EBS에서 한 10개월 아기를 놓고 한 실험이거든요. 10개월이 된 아기들한테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A 화면은 이제 이 빨간 동그라미가 이 가파른 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노란 착한 세모가 그 빨간 동그라미를 이렇게 도와줘요. 밑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올라가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화면은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나쁜 네모가 위에서 나타나가지고 얘를 못 올라오게 막 방해를 해요. 막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을 보여주고 나서 애기들한테 자, 이 노란 세모랑 파란 네모 중에 어떤 걸 고를래? 하니까 아이들이 거의 다 100이면 100 착한 세모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색깔이나 어떤 모양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그 색깔이나 모양을 또 바꿔봤어요. 뭐 나쁜 세모와 뭐 착한 네모 뭐 이런 식으로 바꿔봤는데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착한 애를 골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덕성 실험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동에게 내재된 그 타자를 향한 선한 마음 또 외부를 향한 어떤 긍정적인 성장의 힘이 누구나 타고난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신 아이의 모습은 당신이 그 아이를 보는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말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저널리스트 JH의 말이라고 한 건 뭔가 권위 있어 보이게 하려고 요거를 써봤어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저널리스트 누군지 모르지만 권위 있는 말인 것 같아. 라고 느꼈을 때와 이 정체를 제가 밝혔을 때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제 동생인데요. 오마이뉴스에 이제 그 입양에 대해서 취재하고 글을 쭉 쓴 저기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죠? 한현희 회장님 아드님 정영범 그 이제 비파하는 친구 그 친구를 만나고 와서 제 동생이 그 글을 썼고 그다음에 그 동생이 한 말입니다. 이게. 그 동생이 한 말이면 왠지 또 권위가 확 낮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시각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이게 뭔가 대단한 학자가 한 말이면 와 그렇구나. 근데 동생이 한 말이었어. 그러면 좀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 이 말 자체의 또 무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느낌에서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것이 그 이제 그 부모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하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이 키보드 치는 손이 아니죠. 발이죠. 근데 그 발도 상처난 발이에요. 발가락이 다 있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죠. 근데 이 친구가 저의 제자거든요. 제가 옛날에 담임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4~5살 때 감전사고로 이 두 팔이 다 절단이 된 아이인데, 그 이제 처음 입학해가지고 첫날 이제 제가 담임이 있고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 들어왔고 근데 그 밖에 앞문에 그 어머니가 이 친구 엄마가 서가지고 선생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어머니의 무슨 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긴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강렬하게 기억하는 거는 그 어머니의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각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맡기는 어머니의 모습하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뭐 걱정, 근심 이런 거에 찬 얼굴도 아니었고 되게 자신감에 차서 너무 환하게 웃는 그 표정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저한테 너무 좋은 기억을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팔이 없으니까 본인의 아빠가 특수한 책상을 만들어줘가지고 교실 맨 앞에다가 이제 놓고 발로 글씨를 쓰는데 글씨도 너무 예쁘게 잘 쓰고 점심시간 되면 친구들하고 반드시 나가서 축구를 해요. 그것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본인이 축구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고 친구가 어깨 동무하고 뭐 쉬는 시간에 가보면 어깨 동무하고 있는데 교실에 저기 교복을 입었으면 팔이 비어 있잖아요, 얘는. 근데 어깨 동무한 친구가 그 빈 소매를 막 빙빙 돌리면서 노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얘의 장애가 본인이 스스럼이 없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체 검사하는 날이었는데 담임이니까 제가 이제 신체 검사하는 교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남자애들이니까 다 우통을 벗고 신체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우통을 다 벗고 자신의 상체를 드러냈는데 이제 한쪽은 어깨에서부터 절단됐고 한쪽은 이 팔꿈치 위로 절단이 돼 있고 가슴에 화상이 막 전체적으로 다 덮여 있는데 아이들도 아무렇지 않고 본인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검사하는 선생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는 저는 분명히 그 엄마의 웃음 속에 그 키가 있다고 봤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의 그 장애를 보는 시선이 편견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대학 잘 들어가서 컴퓨터 전공을 했고 그 뒤에 무슨 공익 광고에도 나오고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캡처해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부모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 미국에서 했던 그 엠팩 그 캠프, 입양 캠프였거든요.
거기에 저희 아이가 이게 저고 저희 아이가 머리를 막 아들인데 산발을 해가지고 여자애 같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비용 부담 다 제가 100% 하지 않고 갔었고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입양인과 입양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는 내가 입양된 덕택에 미국도 가보고 다 내 덕택에 책도 쓰고 그런 거 아니냐. 엄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이제 시간을 맞춰봤는데요. 네, 질문은 이제 여기 또 뭐 이따가 창에 띄워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